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저희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지금 온통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서 나온 디올백 명품백 사건 때문에 모든 이슈가 디올백으로 블랙홀처럼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날 신년 대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너무 무책임한 상황인식, 그리고 함께 우리 굉장히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냥 경제학 원론 수준의 해법들 보면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외교 안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경제를 이대로 그렇게 맡겨놔도 괜찮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경제, 민생 이슈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재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저와 같이 진행을 해주실 우리 장박원 민들레 에디터와 함께 또 진행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 의원님 이번에 총선 또 출마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 후보 자격으로 모신 건 아니고, 네. 이제 경제,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이제 서민 금융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그쪽 전문가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한번 보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렇게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신 걸 보니까 확실히 선거의 계절은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아주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잠깐 화면으로 우리가 재 의원님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대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국회 예결위원 하시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천 남해하동 민주당의 이제 지역위원장을 지내셨고, 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 원내 대변인, 또 대변인 이렇게 하셨는데 20대 아주 맹활약을 하셨네요. 네. 우리 지역에서 재밌는 얘기가요. 제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대부터 그렇게 젊은 나이에 대표 국회의원을 했냐고. 그렇죠. 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하고 상당히 제 기억에도 워낙 활발한 방송 활동하면서도 또 깨끗한 또 이미지로 호평을 받으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21대 국회는 또 출마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번에 22대 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어떤 생각에서 다시
국회 입성을 결심하셨는지 한번. 뭐 두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는 제가 불출마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출마를 결정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면 좀 자기 전문성에 충실하거나 또 당에 네. 여러 헌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지역구의 표심 다지는 활동에 이렇게 분산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전 처음부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2대는 이제 지금 최근에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연체율이 계속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뭐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게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만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되기 이전까지 또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연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사실 이렇게 약간의 그 이제 관리 감독 방향에 따라서 연체율 숫자를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로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한마디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그 마사지 과정에서 더 심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도 쫓아가고 우리 당도 가계부채 상담센터도 열도록 좀 대표님께 또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센터 운영을 한 3개월 정도 했고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아마 올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채무자의 사람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이분들에게 다른 어떤 기회를 열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제가 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도전장을 내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 또 제 의원님이 전문가였었죠. 특히 이제 가계부채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저는 이제 제 의원님이 우리 그 민들레 기고할 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잘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약간 그 채무자의 약간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측면도 있구나. 근데 나는 숫자만 봤는데 이 숫자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미처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채무자들의 물론 이제 채무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부자 채무자들이 있죠. 약간 고의적인. 근데 네네. 대부분의 채무자들, 특히 서민 채무자들은 다 그렇지 어쩔 않죠. 수 없이 네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또 그런 여러 사례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 인재 영입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 전문가가 이렇게 눈에 띄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뭐 김남근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민생 쪽, 경제 그렇군요. 쪽도 나름 전문가라고 평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의원님이 어쨌든 이번에 국회 입성하면은 이제 민주당에는 상당히 그 경제 특히 이제 서민 경제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출마한 지역이 민주당에서는 아주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잖아요. 사천 남해 하동. 네네. 여기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사천이 원래 독립지역구였습니다. 그 남해 하동이 한 지역구였고요. 네. 그래서 사천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강기가 부연님께서 아하. 네. 당선되신 맞아,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민주노동당. 그렇죠. 민주당은 아니고. 네. 어쨌든 사천 남해 하동을 통틀어가지고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하시면은 이제 민주당으로는 첫 번째 입성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경선을 또 치르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해야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고재성 전 이제 지역위원장님하고 이제 경선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됐던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어떤 두 분 중에 누가 이제 선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서민금융의 문제. 그러면서 통신요금 300만 원을 내지 않아가지고 현대판 장발장이 됐다 이런 예, 네. 기사가 있네요. 예. 이게 뭐냐면요. 그 채무자들이 빚을 못 갚고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무자의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 도대체 채무자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 채무자가 그 재산을 밝히게 해달라. 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뭐 압류 행위든 뭘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사실상은 이제 뭐 재산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그 부채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다수의 진짜 재산이 없는 게 너무 뻔한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이 제도를 남발을 합니다. 이유는 재산 명시 신청을 신청서가 왔는데 이 신청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석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감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유치장에 갇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가 한 여성분이 뭐 일요일 날 왔다는데 저는 그 전후 이야기도 좀 너무 깜짝 놀라서 이해가 안 됐는데 한밤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이 재산명시 신청에 그 재산명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같이 연행한다. 그래서 아이 보는 앞에서 연행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 볼 사람이 없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경찰차에 같이 태우고 유치장에 같이 걔는 경찰서에 있고 여성분은 유치장에 갇혀 있고 다음날 법원 가서 출석해서 재산 없음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뻔히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채권자들이 굉장히 간단한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걸 신청하면 이렇게 감치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주면서 어떻게든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빚을 내서라도 갚게 하는 그러니까 압박의 수단으로서 사실 이 재산명시 신청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이거는 상당히 인권침해 요소가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된 토론회도 벌이고 또 인권위에 또 답변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재산권과 인권에 있어서 인권보다 재산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많이 눈에 익은 네. 스티커일 텐데 저렇게 항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공공한 이제 그 가게에서는 이제 저런 식의 이제 카드 대출 광고에 아무래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연락을 해서 이제 그 대출을 받고 난 뒤에 갚지를 못하면 네. 바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카드 대출을 해준 곳에서 네. 재산명시 제도 네, 신청을 하고 이런 방식의 아주 지독한 추심 행위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일종의 이제 그 국가 권력기관이 이제 그 악덕 사채업자들의 이제 그렇죠. 추심 대행기관. 대행기관이 되는. 네. 그래요. 이게 뭐 고의적으로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실은 재산이 있는데도 그 안 갚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런 법원을 통한 이제 추심, 압박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네. 뭐 정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법원 또 이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은할 아까 그 얘기는 정말 가슴이 매우 아프네요. 네. 아이들 보는 맞습니다. 앞에서 경찰차한테. 네. 자,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뭐 불법 채권 그래서 출신 뭐 단속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얘기를 하긴 한 모양이죠. 네, 정부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이런 그 민생 좌담회, 간담회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센 어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사금융 처단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불법 이익 박탈 뭐 이런 표현 동원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저는 또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원래 이런 정부의 금융 관련된 어떤 제도나 그리고 방침, 지침 이런 거를 발표를 할 때는 항상 금융위원장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그 금융위원장은 보이지 않고, 네, 모든 것을 사실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금융위에서 그 결정한 거를 감독하는 예, 실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정책 결정 내용을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야, 이건 그 정부 조직 체계 자체가, 예, 수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나. 네.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추심 근절하겠다고, 예, 그렇게 그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10여 곳을 점검하겠다. 대부업체 10여 곳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부업체가요. 등록 대부업체만 8,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막 불법 대출을 불법 사금융을 처단하겠다 그러는데 8,000곳 중에 10곳을 뭘 기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예, 그리고 막 4개 반을 동원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겠다. 막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감독을 할 의도인 건지 아니면 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예. 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자본금 1,000억, 그 대출 규모 1,000억, 그리고 자본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곳도 20곳이 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그 곳을 다 제치고 0.1%.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부업체들은 그래도 등록 대부업체들 특히 이제 상위 업체들이 거의 뭐 상위 뭐 한 20몇 군데가 대출의 그 대부업 대출의 90%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추심이 심하진 않습니다. 네, 진짜 문제가 되는 곳은 채권의 2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는 연체된 채권을 부실 채권을 이제 팔아버리죠. 근데 이제 대부업체 팔거든요. 네. 이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 시절에는 대부업체 못 팔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업체 못 팔게 하니까 은행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연체 채권을 못 팔고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높아지죠. 그랬더니 금감원이 이제 나서서 대부업체 팔도록 해줬습니다. 연체율 낮추려고. 팔면 연체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네네네. 예,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 보면 1%도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알고 보면 다 팔아서 대부업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 네. 빚진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못 갚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연체율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쵸. 낮아요. 네. 그런 네. 뒤에 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선 지나면 여기저기 막 예, 새는 곳이 이렇게 바가지가 되잖아요. 요즘 이제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런 쇼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쇼를.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뭐 개인 이제 그 자영업자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그 자기가 이제 미성년자인데 거의 성인 뭐 그 이 차림을 하고 들어온 미성년자를 네. 한테 뭐 술을 팔았다가 네. 그건 뭐 가슴 아픈 얘기긴 해요. 네. 그러다가 뭐 영업 정지를 당하고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관리부처 장관이 있는 네. 자리에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당장 시정하고 네. 그 시도지사에다가 공문서 보내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네.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부처 장관들은 뭘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에 와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책이 결정되고 또 일단은 화면에서 보면은 시원하다. 역시 대통령이 뭐 서민들 경제를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다. 네. 뭐 이런 건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야 국가 이 정책이 저런 식으로 결정이 돼도 괜찮은 건지.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즉흥적인 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주변에 참모진들이 댓글에 막 분노 게이지가 많았던 기사들만 골라서 현장을 선택하고 예, 그 현장에서 그 댓글에서 제시했던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했던 분노를 대통령 입으로 표출해주는 쇼의 그 이벤트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너무 좀 국가 운영을 네, 이렇게 가볍게 하셔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불법 그 대부업자들을 뭐 일부 이렇게 그 뭐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됐는 문제가 네, 아니라 구조적인 맞습니다. 문제를 네. 풀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유은행이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그 부실 채권을 네. 손해니까 부실 채권 네. 대부업자들 파는 이런 걸 좀 네, 맞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숫자를 그냥 멀쩡해 보이게 하려고.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제 이런 건 이런 게 다 이제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제1금융권에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이게 이제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추심 압박을 받으면 뭐 길 가다가 이제 저런 걸 보면 그냥 그쵸.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점점 더 네. 구렁텅이로 빠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걸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뭐 한 10여 개 대부업체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전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해결을 하는 쇼를 하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저런 고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아무래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개인분들께는 강조하는 게 너무 못 갚는 상황에서 갚으려고 하시지 마라. 네, 못 갚는데 갚으려고 하면 아까 보여주신 또 다른 더 높은 금리의 대출 혹은 더 불법적인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작년 초에도 뭐 수원세 모녀 뭐 이런 계속 그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다 이제 부채거든요. 이게 보면 빚도 쪽을 피해서 주소 불일치. 예, 다른 지역 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까지 내몰리는 그래서 삶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뭐 여러 형태로 존재해야 되지만 특히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런 신용 회복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네, 이런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더욱더 이런 이 신용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꼭 그 당부드리는 게 신용회복위원회 찾아야 되고 또 서울시나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도움을 받아라. 숨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너무 억지로 갚지 마시고 네, 억지로라는 건 있는 돈으로 갚는 거 이거 말고요. 없는 돈으로 갚는 거. 예, 그러면 결국 불법의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니까 네, 더 삶이 망가지겠죠. 네. 예, 신용 회복 프로그램들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됐고 지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게 아예 이 서민금융법이 그 좀 개정이 돼서 신보기에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원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그 채권단들끼리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좀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매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싸워야 되고. 에어컨은 이렇게 그 무슨 네. 뭐 카드 대출이니 뭐니 이런 그 스티커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네. 필요할 것 같고 연체자분들은 거기 가서 또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시지 마시고 계속 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매달려야 된다. 이게 그 캠페인을 이제 보면
그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는데 이제 네. 공식적인 캠페인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여기서 위원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빚을 져가지고 급박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사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호주나 영국이나 유럽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채권자, 돈을 빌려준 곳의 책임이 훨씬 크죠. 네, 여기가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금융에 대해서요. 빌려줄 때 상한 심사를 꼼꼼히 했어야 한다. 근데 그게 부실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부실 채권의 책임은 채무자보다 채권자에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선진국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 부실 채권을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체로 다 잡히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고 굉장히 위험해지죠. 네, 주주 이익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법이 지금 21대 국회에도 계류돼 있고요. 계류 중이고 제가 20대에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발의한 내용이 21대에 정부 입법으로 다시 발의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서 그 법을 통과시켜야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형 금융, 시중은행들 뭐 이렇게 그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죠. 안 그런가요? 좋다고 봐야죠. 아직은 잠재된 안 것은.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은 게 이제 보증기간의 대입원제율이 지금 10%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연체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대입원제율도 어쨌든 그 실제 연체를 해서 그 보증서 준 거니까요. 보증기관들이 대신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의 연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5대 시중은행 큰 은행들이라도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순식간에 악화되겠죠. 네, 그것들이 네. 지금 숨겨진 부실이고 네.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그래도 이 서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어려움을 이제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그걸 좀 그런 걸 이제 완충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횡재세가 싶어서. 필요하죠. 횡재세가 필요합니다. 네.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은행들이 네. 무슨 순이익이 8조 이거 심각하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자 장사 네.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출 금리는 막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막 오르고 이 예금 금리는 더디게 올라가요. 근데 네. 그거를 은행들이 즐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금리 변동이 심한 이런 시기에는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연체율이 팍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들은 그 전에 이익을 다 이렇게 충당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다 주주 배당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네.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 정부의 공적 자금. 지금 대마불사가 되는 그 겁니다. 우리나라 그 금융 역사가 계속 그렇게 흘러왔죠. 그렇게 흘러왔죠. 네. 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네, 결국 공공화하고. 국민 세금으로 네. 이제 메우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뭐 신년 대담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뭐 대통령의 해법이라고 하는 게 제 기억에 뭐 별로 남는 건 없는데 뭐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경제학 언론 수준에. 그러니까 경제 언론 수준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은행들끼리 뭐 이렇게 그 경쟁을 붙여서 네. 그 이유를 네. 좀 이렇게 낮추도록 네. 정부에서 노력한다 이런 네.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얘기는. 네. 거의 다막구조인데. 자, 그래서 좀 현재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디 장봉원 에디터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GDP 대비 기업 그렇죠. 가계부채가 이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가계부채는 뭐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 수준이죠. 이 비율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계속 이 가계부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특히 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그 전에도 여기 몇 번 출연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최소한 올해는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모든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경제 떨어질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죠. 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주택을 사라고 네.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보금자 이론 뭐 이런 네. 식의 특례 보금자 이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책 금융을 계속 만들어내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게 네. 어느 순간 이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 이게 위기의 그 뇌관이라고 하죠. 뇌관으로 탁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과연 그걸 좀- 그런 후에 그 정부 대응이 있는지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연구원에 계신 이제 분한테 저도 이제 사석에서 들은 얘기긴 한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늘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또 좀 네. 안정화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서로 안 맞는 거냐. 안 맞죠. 지금 뭐 재건축 규제도 다 풀어서 그렇죠. 좀 네. 제가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안전 규제를 다 풀어서 네. 그 지금 뭐 집을 지으라고 이 시기에. 네. 근데 사실 뭐 현 시장에서는 그 집 짓기가 쉽지 않은 게 뭐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뭐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분양을 했을 때 과연 남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정책을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고 네. 있는 네.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는 뭐 그 멘트로는 워딩으로는 늘리지 마 하는데 속내는 늘려거든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이제 특례 총선하고도 보금자리론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총선을 네. 앞두고 그 이제 집주인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집값이 아무래도 오르거나 뭐 네. 그런 걸 그 선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값이 떨어지면 투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억지스러운 정책을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빚내서 속내는 빚내서 집 사라. 그 대출 규제 예외를 다 만들어줄게. 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단 빚내. 이런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안 부작용이 되는- 벌써 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 하면서 젊은 그 30대, 40대 그 이제 그런 신혼부부들, 청년 신혼부부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꿈을 안고 집을 구입했어요. 대출을 잔뜩 끼고. 근데 이제 집값이 올해 들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폭탄 돌리기 정말- 마지막 폭탄을 준 거죠. 네. 금리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거의 막 절반을 빚 갚는데 쓰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확 네.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집 때문에 생활조차 못하겠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도 옛날 그 생각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집을 내놔요. 네, 네. 저도 이게 한 30대, 저는 30대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을,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신문사 다니지만 뭐 이렇게 월급이 많은 신문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급여의 한 절반 이상을 은행 네. 주택 이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연쇄적으로 네. 또 그렇게 그 민간 그 소비 위축 네. 그리고 요즘도 뭐 저녁에 가보면은 저녁 8시만 넘으면 뭐 그렇죠. 네. 음식점 거리가 너무 썰렁하잖아요. 네. 이게 다 이게 맞물려 있는데 지금 주요국 GDP 대비 기업 가계부채를 보면은 우리 가계부채가 뭐 주요 국가에서 제일 톱이에요. 네. 제일 심각하고 반면에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양호한 편이죠. 양호하지만 이제 계속 늘고 있다는 네, 걸 네. 저편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저 낙수 효과. 네. 이미 뭐 이 낙수 효과도 뭐 다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걸로 다 검증이 돼 있는 그렇죠. 지금 뭐 IMF나 뭐 OECD 이런 데서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런 리포트들이 다 나왔어요. 네.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그 법인세 내린 거 기억 그렇죠. 그래서 네. 25%에서 2%로 내렸어요. 그때 내릴 때도 똑같은 그 저기 논리였어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난 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늘리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춘 게 2008년이죠. 2008년에 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어요. 네. 낮추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4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귀착 효과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2009년부터 4년간 이제 그때 논리로 보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오히려 4년 동안 투자가 10조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왜 투자가 그렇죠. 줄었다. 2005년부터 2008년,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리기 전에는 기업 투자액이 33조 원 정도 됐는데 2009년부터 4년간 23조 원. 그래가지고 10조 원 가량이 더 이제 줄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오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는 또 역설적이게도 법인세가 기업 투자에 효과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기업은 뭘 보고 투자하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네. 경기가 좋아 보일 때, 네. 맞습니다. 경기 전망이 그렇죠. 좋을 때 기업은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이 좋을 때 기업은 투자하게 돼 있어요. 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후순이겠죠. 이제 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경제단체들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1위로 나와요. 뭐 1, 2위로 나와요.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투자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 바람을 한 거지 현상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그 사례가 바로 나타났어요. 임시 투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사실 사라진 제도예요. 사라진 제도인데, 작년에 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기업이 더 투자를 하라고 임시 그 투자 세액 공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제도냐면 예년보다 투자를 더 한 거에 대해서 10%가량 세액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얘기대로 한다면 작년에 이제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1년 동안 해보자. 그래서 도입을 하면 이게 기업 투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 투자가 4조 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투자세 공제를 해줘 봐야 그 기업이 투자할 때 이것을 감안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로 인한 세수 감소가 꼭 만만치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민주당 한 의원분이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세액 공제를 해줬을 때보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주면 1조 4,500억 정도가 세금이 그러니까 세수가 주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조 4천억이라는 세금이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1조 4천억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곳에 특히 이제 사회 안전망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서민들 경제가 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에 쓸 돈이 그 돈이 있어도 물론 이제 기업에도 그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효용 측면에서 그 돈이 그렇게 기묘하지 않은 기업으로 이렇게 귀속이 돼버리는 거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인가? 이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국제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렇게 네. 법인에 이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은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의 신화에 불과했고 왜 검증해 보니까 거꾸로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가 줄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세금을 몇 푼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기 여건을 잘 마련해줘.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 시기는 그냥 그나마 여력이 있는 법인들 외에 좀 세금들을 네. 제대로 걷어서 네. 절대적으로 이 빈곤 상태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좀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게 네네. 그 전공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델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삼았던 미국조차도 지금 부자 감세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부자 증세를 얘기하면 얘기를 했지 막 감세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약한 고리서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민서부터. 네. 근데 거기를 빨리 보강을 하는 것이 경제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건데 지금 그거와 반대되는 네. 갑작스럽게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처 수상이 영국에서 했던 이 부자 감세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네. 아마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나라는 왜 갑자기 저 경제 정책을 펴지? 지금 흐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경제 정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재정도 이럴 때일수록 적극 재정을 펴야 되는데 감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건전 재정 얘기를 네. 또 하면서 또 여러 형태의 예산을 막 다 축소하고 삭감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경제 어려워갖고 이제 뭐 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세금 깎아줬다고 투자 더 지금 그렇죠. 법인세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매출을 걱정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뭐 어차피 법인세야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장사 안 될 게 뻔한데 세금 깎아줬다고 세율 깎아줬다고 뭐 그렇죠. 갑자기 막 돈을 쓰거나 그렇죠. 이러지 않죠 기업들은. 네. 그럼 결국은 기업들이 좀 보는 거는 경기가 어떻게 굴러갈까 해서 사실은 정부가 적극 재정을 이런 전 세계적으로 불황일 수도 있는 이런 때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경제 밑바닥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기업도 같이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고용이 더 되고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작년에 1.4% 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렇죠. 일본한테 처음으로 25년 네. 만에 네. 일본한테 뒤졌어요. 네. 근데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저성장 국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일본 경제 어떡하지? 뭐 이렇게 속으로 약간 걱정하면서 약간 또 좀 나쁜 말로 약간 비웃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거기에는 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 역할이 너무 없었어요. 맞습니다. 국가가 네. 재정 투입을 경제 촉진을 위해서 투입을 안 하고 건전 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구마죠. 도구마에 딱 갇혀가지고 전혀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성장률을 한 0.1%포인트인가 이렇게 그걸 썼다면 뭐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텐데 그게 높아지지 않은 원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도 뭐 이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또 그냥 이건 뭐 대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이 경제 원론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이제 선친의 얘기를 막 하면서 네. 선친으로부터 자기 받았던 가르침은 시장 경제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잘 작동할 때 네. 그냥 놔두다가 네. 어느 정도 불균 등 이 불균형이 이제 심화가 되면 그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네. 뭐 이게 엄청난 가르침인 거죠. 네. 네. 그런데 과연 우픈 얘기 같은 말씀을 자꾸 하셔갖고, 그러니까. 네,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이제 뭐 손님들 발길 끊고 해서 이게 또 임대금해를 걱정해 걱정인 거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경제 상황이 이러니 그 정부가 구체적으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좀 올해는 네. 한번 채택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그 진짜 네. 대학교 1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 경제 원론 시간에 들어가서 듣는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하고 무지해 계시네. 보이는 건 둘째치고요. 심각한 것이 나랑 아무 관계없다는 듯한 태도여서 네. 너무 걱정스럽고 네.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 사실 지식이라는 거는 네. 관심에서 비롯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 분야에 이제 지식이 많이 쌓이. 제 의원님 만약에 그 채무자들에 예전에 이런 대한 공부 관심이 잘- 그렇죠. 많으시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 경제를 정말 걱정을 한다면 네. 자세한 것까지 알아야 걸로 나타나겠죠. 네. 아주 현장 전혀 어떤 것에도 공감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아무런 공감의 고리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어요. 건조한데 네. 심지어 무지해 보이는. 네. 그러니까 너무 참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상속세 뭐 완화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재계에서 상속세를 좀 줄이라는 얘기는 계속 그 거의 뭐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그렇죠. 계속 네. 틀어대는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상속세를 아무튼 낮춰야 그러니까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그때 민생 그 예. 토론회가 한번 네, 보셨죠. 네, 네, 거기서 네. 그쪽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네. 대주주들이 네. 이렇게 너무 전행하고 그 네. 소액주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경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뭐 지배권 강화라든가 뭐 그런 쪽에 이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그 주주치나 정책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듣기 위해서 네. 그분은 아마 경제 전문 어떤 가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질문했더니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추면 상속세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너무 네. 다들 네. 놀라고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조금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오히려 한류도 경제도 한류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죠. 네. 한국의 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내가 신년 이런 얘기를 계속 뭐 언급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서민들 경제에 대한 배려, 아픔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총선 때라서 민감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를 총선을 위한 정부 여당의 그 이벤트로 그래서 저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기업들한테 물론 본인이 이렇게 어떤 확고한 기업관이라든가 경제관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경제당치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너무 그 똑같죠. 싱크로율이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고 최저임금도 억제하고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중대재해처벌 처벌도 유예하고 네, 네. 뭐 네. 상속법 완화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재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근데 재계에 진짜 사실은 재계는 그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재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기업 출입을 오래 해봤잖아요. 근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이슈가 절실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들한테 경영권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너무 높고 뭐 그렇잖아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오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최대주주 오너죠. 입장. 그렇죠. 예. 최대주주 오너들의 입장은 정말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 그런
그냥 말만 할 뿐 사실 그 절실함까지 알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의심이 되긴 해요. 네. 네, 좀 심부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선거운동 때문에 최근에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하루 이제 일을 찾으러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새벽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한 분이 그 안전관리원으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팀을 이뤄서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런 게 의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어떻게 만족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너무 좋다. 그 법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근데 이 동네는 빨간 당만 찍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 현장을 좀 알고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 뭐 법인세 완화 이렇게 해서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점점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면 오히려 이제 기업들의 부담들을 서민들이 떠안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또 그 서울을 맞아가지고 뭐 또 부산에 내려가서 재래시장 내려갔는데 재래시장에 또 이 할머니 또 저 아주머니들은 막 또 윤석열 대통령 왔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마치 이제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이렇게 대통령이 뭐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순수하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하고 내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갑자기 태도가 제 앞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되게 순수한 그 행동들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자꾸 카메라나 이런 데 담아서 정치에 활용하는 건 되게 슬픈 얘기죠. 네. 그리고 좀 오래된 이제 그 비유긴 하지만은 우리 이 서민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착하신데 그 착하신 거는 참 무지는 이제는 선은 아닌 게 뭐 이 폐지를 주는 노부부들이 그 폐지 주부면서 삼성 걱정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삼성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워낙 이제 이 부자 감세가 이제 법인세 감세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국세 비중에서 그 법인세를 제치고 근로소득세가 그렇죠. 국세 비중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진짜 우리 월급쟁이들이 총선에 대거 심판의 이 투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법인세를 깎는 게 저는 사실 그 기업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기업도 종국에 가서는 전반적인 경제 그 악화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시기에 따라서 그 적절한 정책을 피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 뭐 감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대통령 놀이하듯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죠. 이게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이제 국세 수입이 어느 정도나 줄었는지를 보면 2020년 좀 약간 된 거고요. 오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로는 지금 국세 수입이 51조 9천억 이렇게 준 걸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재정 동향을 냈는데 51.9조 그러니까 51조 9천억 2020년에 비해서 2023년에 그렇죠. 1년 사이에 줄어든 국세 수입이 51조. 대단히 많이 준 거죠. 근데 대부분 준 게 다 이제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제일 많습니다. 법인세가 23조 원이 넘으니까 23조 원이 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도 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소득세 준 거는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12조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줄었어요. 법인세는 물론 이제 기업들이 기업들도 힘들기도 하죠. 힘든 거죠. 힘들어서 이제 매출이 떨어져서 이제 그것도 하고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좀 늘지 않았나요? 근로소득세는 늘었죠.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 여러 개 있는데 근로소득세가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뭐 원천징수 때문에 그거는 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이렇게 좀 늘고 이렇게 그거는 뭐 계속 늘었거든요.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재정을 떠받치는 이제 가장 큰 근로소득세가 그렇죠. 큰 역할을 하고 비중이 작년에 17.2%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이제 세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진 건데 글쎄 이게 뭐 결국은 뭐 법인세라든가 그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런 거 준 것을 그 근로자들이 그 좀 매운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이제 재정에 걷어를 내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있죠. 우리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네. 다시 또 이 총선에 출마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대구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대구 달성구 대구 달성구에 그 지금 저기 단독 공천된 걸로 이렇게 다수 공천인가? 단독 공천된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추경호 부총리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뭐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거꾸로로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 보면 지난 14일 날 경실련에서 네. 재밌는 자료를 내서 저걸 제가 약간 기사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경실련에서 모은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재작년서부터 작년 2022년, 2003년 그 추경호 그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이죠. 그러니까 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4월부터 이 법인세 이제 감세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물론 법인세가 뭐 많이 감세된 건 아니고 1%포인트 정도 감세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부자 감세 아니냐, 뭐 대기업 그 세금만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제 2023년을 두고 한 말이죠. 그 이유를 두고 한 말인데 국세 조세 수입 측면에서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수 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22년 7월 달에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허무맹랑한 말이죠. 52조 원이 지금 청구가 났으니까. 예측을 못한 거고요. 그리고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될 거긴 하지만 이제 그걸 과소평가한 거예요. 과소평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면 사실 추 전 장관이 굉장히 이쪽 기획 이쪽에 통이죠. 재정통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정도도 이렇게 예측을 전혀 못하는 면 이거는 무능한 거 아닌가? 무능하지 않았을까? 이게 론스타 주역이잖아요. 그렇죠. 론스타 헐값에 팔았던. 그래서 그때 당시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로 덕을 보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총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덕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본인이 알고 있는 경제의 그 원리에도 벗어나는 그런 정책을 너무 많이 수립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추경호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놓잖아요. 그 2023년 8월 16일, 2023년 8월 16일 저 가운데 보면은 감세가 주로 서민층과 관련된 부분,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들 위한 감세였다. 기업 법인세 부분은 올해 약 5천억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저기 지금 드러났잖아요. 아까 법인세 23조 5천억 23조 이거는 이거는 이게 그 예측이 빗나갔다기보다는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아닐까요? 의도적인 거죠.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에 따라 어쨌든 예산 편성도 지금 지방은 아주 큰 위기입니다. 교부세가 너무 많이 삭감돼서. 그 다음 발언도 한번 보면 더 서민들 보면 정말 분노가 치솟겠어요. 2023년 10월 20일 네 번째 칸에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24%로 1%포인트 낮췄었거든요. 네. 네. 아직 그 법인세율 인하가 충분하지 않아서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얼마나 더 낮춰야만. 네. 예. 그리고 뭐 제일 밑에 것도 보면 네, 제일 밑에 거도 볼까요?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일 거예요 아마 그 세수 감소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 네. 법인세가 아까 2배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그래서 저분은 어느 자료를 보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경제 사령탑이 저렇게 그 기본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리하고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양지 중에 양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대구 그러게요. 달성구로 이제 출마하신다고 네. 하니까 저 기사를 이제 올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저기 화를 그러네요. 나는 이런 정도까지 얘기한 줄은 몰랐는데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추경호 부총리가 과장이었을 거예요. 과장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내 기억의 특징은 근데 이분은 부총리 할머니는 보스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그 위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냥 그 마름의 역할 정도 하는 뭐 심하게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면 좀 마당새 같은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 민원을 굉장히 그 잘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경향신문 쓰면서 뭔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민원이 잘 반영은 안 됐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 그래서 윗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경제 그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 정책과 그 사람의 인격은 뭐 좀 다른 거죠. 뭐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책을 잘못 써서 피해를 주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거하고 정책을 잘못 써서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 피해를 주는 거는 이건 어디가 더 가볍고 무거운지는 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또 부자 감세에 연이어 가지고 또 서민들을 울린 최근에 큰 판결이 있었죠.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서 이게 5년간 끌었나요, 이거? 결국 무죄. 기소 후 3년 5개월. 기소 후 3년 5개월. 네. 그 전에 또 한참 조사도 뭐, 그새도 그 당시에 저걸 기소할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고 그렇죠. 네. 윤석열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지검장이 한동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삼성은 사실 기소를 안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금감원장 이복현 네. 개입이 돼 있죠. 네. 조사를 했었죠 처음에.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그 기소를 안 하려고 사실은 검찰이 되게 좀 많이 그렇죠. 그 뭐 수사 뭐 기소심의위원회 그 열고 했죠. 근데 그때 그 윤석열 한동훈 그분이 거기가 이제 뭐 채널A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몰려 있을 때예요. 네. 많이 몰려 있어서 이제 결국 이 삼성까지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은 그때 이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회 분위기 여론에 밀려서 억지로 기소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뭐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뭐 지금 1심에서 지금 이제 무죄 났는데 이제 항소는 했더라고요.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두고 봐야겠죠. 얼마나 그 상식과 배치되는 이런 판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지는 되는데 이건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오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결과는. 근데 사실 뭐 정의로운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유죄가 맞는데 그동안 이제 이 관행으로 보면 뭐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사실 저도 좀 했습니다. 그런 식의 결국 그렇게 나오고 뭐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시나리오가 전개될 줄 알았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지난 네. 지난 5일날 네. 나온 판결인데 모두 무죄. 네. 네. 또 그거에 이제 그 주가 약간 시세 조정 혐의가 있는 그 예전에 그 삼성 미래전략실 네. 거기에 관련된 13명도 모두 무죄. 이렇게 나온 거가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가장 최근에 허탈했던 판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관련된 사법농단도 네. 모두 네. 무죄였고. 네. 아, 이게 삼성 그래서 바이오 댓글 부대는 다 사면 복권되고. 네. 네. 이재용 결국은 삼성 이게 경영권 세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거 관련된 이거를 복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2015년 아마 7월 네, 네, 무렵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그쪽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삼성물산 하고 제일모직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 소문은 있었어요. 삼성물산이 왜 레미안 그 아파트 분양을 안 하지?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하고 매출을 축소시켰죠. 계속 삼성물산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취재하는 현장이나 산업 이 건설 분야 이제 이쪽에서는 왜 삼성물산이 뭐 다른 뜻이 있나 뭐 이런데 결국은 그게 이제 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제일모직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 주식을 이제 좀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식, 허위 공식 뭐 이런 혐의죠. 혐의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런 일이 하더니 결국은 단행이 된 거죠. 그 합병이. 근데 이게 합병 비율을 보고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삼성물산이 더 네, 삼성물산이 네. 보세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그때 당시에 네. 매출액이 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5.6배 네. 그리고 자산 총계로는 3.1배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일모직 물론 이제 주가를 이렇게 그때 당시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 가치를 감안을 해서 아마 이제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 비율이 너무 불합리해서 다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사실은 국민연금도 반대할 판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그쵸. 정부하고 네. 이제 거기서 국정농단 뭐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후로 이제 아마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삼성공화국임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검찰공화국과 삼성공화국은 이제 서로 친화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한 것 같고.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재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질의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글쎄, 그거는 저희 판단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판단을 해보셔야죠.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받죠. 어쨌든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가 됐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크게 확보했는데 그걸 시총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10조 원 가량 정도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10조 원 가까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의사결정이 7월 17일 날 이루어지는데 그 열흘 전에 7월 7일 날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을 만났고 25일 날 대통령 독대를 하고 안종범 전 수석 메모에 삼성물산 이 합병과 관련된 민원 내용이 쪽지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8월에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이 건너갔다. 이 모든 과정을요 국민들이 이건 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예, 우연히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득은 아주 우연히 얻게 된 행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재 의원님 보니까 이 삼성 결국 무죄 판결 난 거에 대해서도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좀 황당하죠. 그때 국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대우조선 사태하고, 그리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가 이제 뒤바뀌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편법과 그리고 국가 권력이 동원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제 결정타가 됐던 게 바로 이 합병 사건이거든요. 이 합병의 터무니없는 이제 이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또 이런 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국민연금의 이제 그런 의사 결정이 적극적으로 그 개입하도록 하는데 그때 뭐 안종범 그 이제 수석이 또 개입하고 그러면서 뭐 삼성에서 그 최순실 씨의 딸한테 말도 사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무슨 실세라고 했었잖아요. 그 비선실세. 예. 비선실세의 어떤 국기문란, 뭐 이런 그 국정농단 이런 게 이제 불거져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되는 사건의 계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무죄로 돌린 것은 결국은 저는 지난 국민들이 그토록 외쳤던 잘못된 정치 그리고 잘못된 국가 권력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했던 그 탄핵의 결정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그렇죠.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 이제 그 당시 삼성물산이 부당합병할 때 삼성물산에 자문을 해줬던 그 골드만삭스의 자문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분 이 소유하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전세로 살고 계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참 정권이 바뀌면 많은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제 의원님 모시고 윤석열 정권 하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 서민 경제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서민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현재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제 길을 찾아가야만 결국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래도 작지만 좀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제대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우리의 삶을 챙겨달라는 준엄한 심판이 이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민경제도 어렵지만은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큰 어려움을 또 겪는 곳이 우리 시민여러분 민들레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이 포털의 그 뉴스 제휴, 이 검색 제휴 심사평가 위원회가 지금 좀 활동이 중단이 돼가지고 거의 포털에 지금 신규 진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민들레가 사실은 이제 포털에만 노출이 되더라도 사실 지금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걸 비하면은 훨씬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민들레 뉴스가 퍼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음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지금 중단을 시켜서 민들레가 지금 당분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들레가 후원 1+1 캠페인 하고 있는데 기존에 후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우리 민들레 후원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민들레에 대한 후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두 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